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불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소환 요구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설 밥상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네, 설 연휴 이후 민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국민의힘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면 김기현 의원이 계속 1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이게 결선까지 과반 투표 못하면 결선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까지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과반까지 가겠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그 정도가 되려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예. 우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사실 김기현 의원이 최근에 이제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조금 그 강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네. 이것을 과연 압도적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아직까지 결정은 짓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황교안 후보,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5%, 6% 정도 나오고, 예. 윤상현 의원도 뭐 2,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안철수 후보라든가 나경원 후보 만일 출마한다면은 이분들의 총합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50% 이상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김기현 의원의 그 수치로 51%까지 가겠다. 물론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마지막 핵심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라고 보는 게 네. 예. 제가 또 데이터가 하나 좀 있는 게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원 분포를 제가 한번 봤더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될 당시에 2021년이죠. 그 당시 이제 28만 명이 책임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0만 당원이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2040 세대가 32%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에 그 지금 육박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수도권 분포가 37%입니다. 대구 경북이 22%, 부산 울산 경남이 19%입니다. 그러니까 TK하고 부울경을 합해야 수도권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 표심에서 과연 그 수도권 당대표를 앞세우고 있는 안철수 대표라든가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수도권 당대표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게 호응도가 있고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게 더더군다나 이런 측면에서 그 김기현 의원이 과연 결선 투표를 그러니까 안 가고 1차에서 끝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결론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3자 구도냐 양자 구도냐 이 부분은 좀 약간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구도상 입장에서는 지금 김기현 의원의 조금 상승 추세는 있어 보이나 2차 결선을 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승세로 보기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결선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김기현 의원도 굉장히 지금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편한 상황이 아니네요, 전혀. 그렇습니다. 일단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28%, 또 22%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KBS,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럼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 유승민 이 세 후보의 총합이 한 40% 초반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결선 투표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결선 투표를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의원의 지금 지지율은 20% 되고 나머지 세 명의 총합이 40% 되니까 결국 이제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은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가능하죠. 예. 다만 지금 이제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하는 것이고 네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투표 대상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다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는 비슷할 것이다. 네. 특히 이제 김기현 의원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 나경원 전 의원하고 양자 대결 구도하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 안철수 의원하고 양자 대결 구도하면 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선 투표 가게 되면 당초에 이제 100% 당원 투표 그리고 또 결선 투표 제도를 만든 것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갖고 있는 친윤 단일 후보 김기현 후보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결선 투표가 오히려 족쇄가 되는 함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역설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반드시 주저앉혀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면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까지도 안 나오면은 예. 김기현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자 대결 구도가 가게 되면 이제 1차에서 승부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양자 대결 구도에서 지는 것이 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양자 대결 결선 투표를 지금 부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SNS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적 발언을 옥에 튀다. 야당은 침소봉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친윤 후보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심을 함께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그걸 본인의 경쟁력과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 정부에 출마할 때 인수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110개 국정과제를 대통령과 단 한 번도 트러블 없이 잘 내놔서 호평받았다 이런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네. 지금 사실 친윤이라는 이 프레임, 친윤과 비윤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안철수 의원의 어떤 확장성, 대중성은 좀 높게 사더라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국위개교라는 거 저는 SNS 글을 올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김기현 의원이 보면은 적합도나 선호도에서는 조금 이제 그 말하자면 우위에 있는데 저는 이건 그 여론조사 기법으로 보면 호감도라고 놓고 봐요. 그런데 결선 투표 같은 데서 이제 양자 구도에서 안철수 대표가 앞선다, 저 의원이 앞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쟁력 우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미묘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쟁력도 있는 후보지만 대통령과의 관계도 매우 밀접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 당과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도 있겠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잘 이것을 이제 국정 수행을 하는데 내가 뒷받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세우는 게 연대 보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난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실패할 권리도 없다. 내가 날 보고 일각에서는 당권 주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당권을 그러니까 뭐 대권 주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총선에서 실패한다면 과연 이게 내가 대권도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실패할 수도 없고 나는 실패할 내가 자유도 없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SNS 글에다가 사실 이제 이번 이란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좀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고 야당에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지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철저하게 외교는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지 타국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대통령은 굉장한 국익의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이승만 대통령 사례까지 끌어와서 설명한 것은 대통령의 관계도 관계지만 이 어떤 그 대통령의 이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그 윤석열 정부 성공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그렇게 좀 내세우는 그런 홍보 전략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당 대표 후보들은 대부분 대통령과 어느 정도 마음이 맞다 이런 거를 계속 어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보세요. 일단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또 이제 책임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페이스북을 봐봤더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했던 그래서 손 들고 했던 그런 사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자막을 넣었어요. 네. 대통령은 윤석열, 당 대표는 이제 안철수. 즉 이 얘기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만든 사람은 나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 대표가 돼야만이 수도권에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또 이런 식의 맥락은 대선 후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른바 친윤 마케팅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명백한 외교적인 설화거든요.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이걸 이제 옥에 튀다라면서 옹호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안철수 의원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이과 출신답게. 근데 이게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얘기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단 국익이 기준이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국익을 허무는 그런 발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의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란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대사를 초치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작 관련 발언까지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국익을 흔들게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맞지 않고 두 번째로 타국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타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외교 문제인데 예. 지금 특히 아시겠지만은 뭐 70억 달러 석유 대금이 지금 걸려 있고 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 선박이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란에서 좋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의 말이 굉장히 맞지 않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네. 야당 탓을 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오게티를 침소봉대하느냐. 이게 이제 국익을 또 외교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야당 탓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말을 좀 똑바로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현한 거는 맞는데 본 뜻은 그게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해명을 해야지. 예. 안철수 의원은 결국 장점이 뭐겠습니까?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중도 외연의 확장성이 있다. 합리적 보수에 대해서 좀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너무 이제 표만을 의식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억지로 예. 옹호하다 보니까 좀 논리가 좀 맞지 않는 자신의 강점이 퇴색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가장 변수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잖아요. 근데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임당하고 기후대에서 해임당한 게 대통령의 본심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그 발화점이 돼서 사과까지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던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러나야 되는 게 맞을 것이다. 출마 안 하는 게 맞을 것이라는 하나 분석과 또 하나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출마 안 하면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양자의 분석이 다 맞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놓고 보면 지금 이쯤에서 접는 것이 그나마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예. 그렇지 않다. 여기서 물러난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이런 이제 그런 분석도 뭐 평론의 영역에서 놓고 보면 맞을 텐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세 가지 조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명분, 두 번째가 동력, 세 번째가 여론입니다. 명분은 벌써 이미 사라졌어요. 말하자면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저 직을 받지 말았었어야죠. 받았더라도 조기 정리하고 그래야지 저 직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당의 행사에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본업이 무엇이냐. 저게 장관급이고 매우 우리 미래 국가 어젠다를 생산하는 중요한 그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명분이 상실됐어요. 그러다가 사의를 표명한 과정에서 2주, 3주 동안 대통령실과 여권과 티키타카를 했지만 당시에 자기 입장 표명을 명쾌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계속 그러면서 사의 표명을 오히려 여권의 내용적으로 끌고 갔다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보수에 몰류다고 얘기하는 그런 명분도 저는 사라졌다고 보고 두 번째 그러면 동력이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에 원내에서 있는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은 이미 성명서를 냈어요. 네네. 재선 의원들도 내려고 하다가 나 의원이 이제 공개 행보를 안 하니까 한 발 쉬었어요. 그럼 지금 원내는 아주 한 명도 지금 우군이 없다는 이야기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상황에서 손을 들어줄 거예요. 저는 캠프 구성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세 번째 여론인데 지금 최근에 여론의 추이를 보십시오. 거의 압도적인 1위를 하다가 지금 3위로 지금 사실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것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로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내가 출마를 하겠다로 나가는 건데 나가는 순간 반윤의 이미지에 씌울 수밖에 없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설령 패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뭘 도모하겠다 하면 출마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명분, 동력, 여론이 지금 다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출마는 사실상 제가 분석에 틀로 놓고 보면은 어려운 시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출마하기도 어렵고 네. 출마 안 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출마할까? 출마하지 않을까? 이거를 전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의미한 일이죠. 왜냐? 나경원 전 의원 본인도 하루에도 12번씩 많이 네. 바뀔 거예요. 야, 내가 출마 안 하면 나 이들 정치 생명 끝나. 아니야, 출마하게 될 경우 나는 엄청난 또 재앙에 직면할 거야. 이렇게 이제 본인도 고민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출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미 이제 실기한 것 같아요. 지도자라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좌고우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시겠지만 지금 당 대표가 된다면은 이 여소야대 전국을 뚫고 나가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막강한 책무가 있는데 예.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과연 위기에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아서 그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네. 제가 이제 좀 출마가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출마 쪽으로 무게중심을 뒀던 결정적인 배경은 저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본인이 압도적으로 1위,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출마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나경원 사태를 통해서 지금 3위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본인이 나갔을 경우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두 번째로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문제 제기했지만 뭐 투기 문제까지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럴 경우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지금 뭐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이런 전국에서 검찰 수사까지 들어올 경우에 본인이 여러 가지 일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정치 역정을 보면 험난한 과정을 다 뚫고 본인이 자수성가형으로 성공한 그런 성장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좀 이른바 언론에서 곁불 정치인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온실속의 화초처럼 좀 순탄한 길만은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강단 있게 뚫고 나가서 출마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출마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예. 보는데 마지막 선택은 예. 나경원 전 의원에게 그쵸. 달려 있습니다. 예, 예. 김장연대에 맞서서 수도권 연대 전선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나 전 의원의 연대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게 지금은 1월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3월 8일이에요. 예. 그럼 3월 8일이 뭐냐면 총선 D-1년 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정치권 속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선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각급 정치 지형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총선의 유불리 혹은 총선의 영향력, 총선에서의 확장성과 대중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서 결정을 짓게 되는데 지금은 윤심이다 뭐 비윤이다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지지만 결국 그때 가면은 과연 우리 국민의힘을 총선으로 이끌 승리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냐가 그때 소구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당원 책임당원 분포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도권이 38%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는 건데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원외 위원장들이 가장 많아요. 당협위원장들이죠. 이분들은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10몇 명밖에 국민의힘 의원이 안 되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내년 총선에서 공천도 받아야 되겠지만 살아남는 게 가장 급선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힘 성공을 위하고 또 하나 윤석열 정부가 여기서 다수당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가 또 그 수도권에서 과연 내가 여기서 배지를 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찾을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도권 연대론이 저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고 보고 예. 오히려 수도권 연대론이야말로 저는 지금 반윤이다 비윤이다 뭐 김장연대다 이런 말들보다도 오히려 정책과 비전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의 총선 전략까지도 할 수 있는 그게 일종의 약간 정책 슬로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이 당원들에게 앞으로도 좀 확장성이 있게 좀 파급력 있게 다가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월이 좀 지나고 나서 후보 등록 윤곽이 드러나고 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슬로건들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총선을 생각하면 파급력이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는 뭐 수도권 연대론이냐 아니면은 뭐 텃밭 연대론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책임 당원들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인물 중심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당의 얼굴, 당 대표가 됐을 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 여소야대 전국을 지금 이제 여대 야소로 바꿔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지 이걸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요. 예. 일종의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지금 최종적으로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 밀리고 있어요. 자, MBC 여론조사 양자 대결 구도 보면 43대 37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을 이기고 있거든요. 네. 또 폴리니스도 보면 48대 42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 폴리뉴스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나경원 의원의 지지층,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에서 누구를 밀 것이냐 했더니 60%가 안철수, 그리고 30%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김기현.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양자 대결 구도로 사실상 가가지고 1차 투표에서 한다 해도 안철수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선 투표로 가도 안철수 의원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런 상황.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되느냐, 그게 총선에 유리하느냐, 결국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수도권에 먹힐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121석이거든요. 전체의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고는 총선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도 외연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안철수에게 지금 책임 당원들의 표심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심이 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분석이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8.7%로 집계가 됐고요. 또 부정평가는 0.4%포인트가 오른 58.8%였습니다. 보통은 순방 이후에 지지율이 좀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순방 이후에 이제 그 지지율이 소폭 오르고 그다음에 대규모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라요. 네. 이를테면 국가대표 A 매치 경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기면 또 올라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플래그 잇 어라운드 이펙트라고 국기 아래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 대형 어떤 우리 국가적 행사가 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몰아주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해서 순방 가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유치해 오거나 어떤 그 국위 외교를 하고 오면은 올라가는데, 근데 이 대부분 보면 긍정 평가의 부분들은 또 외교가 있어요. 예. 근데 부정 평가를 놓고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보수층에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서 하락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순방을 잘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그 지지율이 그러면 국힘 지지층에서 낮아진가? 제가 보기에 이게 여권 내 갈등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순방 중에 대통령실까지 참전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을 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이 이건 나의 사의 표명을 수락한 거는 해임을 한 건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 뜻이 맞다. 예. 그리고 확인해 줬잖아요. 이 부분들이 대통령은 순방 중인데 여권의 지금 이 당권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여권의 유력 후보가 충돌하는 이런 것들 보이니까 국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순방 효과 혹은 이제 뭐 그 국익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 평가가 미약하지만 조금 올랐는데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국힘 지지층에서 발생한 거는 여권 내 일종의 균열로 저는 봐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줬다라고 보긴 좀 약간 미약한 측면이 있어서 예. 저는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긍정 평가가 올랐다는 것은 또 수도권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나경원 의원의 이 불출마 여부가 더 이상 많이 끌어서는 이거에 여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입증한 전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대통령 여러 가지 순방 중에 그래서 귀국 전에 사과한 것도 저는 그걸 의식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자기 문제로 인한 확전으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이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다시 설 이후의 민심이 한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일단 저는 그게 그 확증 효과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내 생각이 맞다라고 또 확신 갖고 오는 확증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환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을 바꿔서 설 민심 때 바꿔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고 예.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이제 창출 효과 없던 생각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쨌든 설 민심 이유가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분화할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더 이상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영향을 가지고 좌고면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릴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설 연휴 직후에 아마 나경원 의원이 아마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네, 배 교수께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순방하면 지지율이 한 3%도 5% 정도 오르는데 지금 뭐 1차, 2차, 3차, 4차 순방만 다녀오시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른바 순방 징크스라는 말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제가 볼 때는 좀 외람되지만은 대통령의 자질에 좀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도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준비도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준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명백하게 좀 사실상 틀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외교부 대변인 통해서 무지라는 그런 단어까지 쓰면서 질타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러면 참모들은 뭘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다 보니까 실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외교적인 실언은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문제를 비화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이미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수습하는 가장 좋은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유감 표명하고 예. 지금 전문가들 빨리 중동에 특사를 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란이 오해했다. 지금 야당이 좀 잘못하고 있다. 남의 탓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해외 순방 때는 제발 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28일이죠. 28일 10시 반에 본인이 나가겠다. 평일에는 일해야 되니까 주말로 본인이 잡았는데 이 소환 이후에 검찰 조사 이루어지고 계속 이런 분위기. 김문배 씨도 뭐 공소장에 적시한 검찰 내용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이 흐름이 이어질까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물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소환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남지청에 소환된 것은 이제 예. 성남 FC 이제 그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야말로 1년여를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사건의 어떤 마지막 퍼즐 맞추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들이 거의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인허가 건자였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검찰이 내밀겠죠. 그럼 내밀는데 여기서 과연 이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확답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이번 설 직전에도 기자회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무슨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큰 이슈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회에 이렇게 남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민생이든 어떤 이슈를 전환을 시도해도 이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메신저가 이미 사법 리스크에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강하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이명 현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예. 계속 귀에 사법 리스크의 위험성만 겉돌지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든 뭐 개헌이든 뭐 어떤 이슈를 꺼내놔도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뽑을 때부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숙명이라고 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마주 남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어떻게 튈지 모르지만 예. 앞으로 또 한두 번 더 남은 소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그 사안도 지금 아직 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설 이후에도 진행될 걸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했던 것처럼 본인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당과 분리 대응 전략으로 나가서 오히려 홀가분하게 대응하는 게 저는 그나마 당의 연동된 부담을 좀 줄여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앞으로도 첨예하게 저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겁니다. 풀어나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고, 당과 임계철선처럼 가지 않고 분리 대응하는 게 그나마 그 위험도를 좀 줄이는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 리스크만 얘기했는데 저는 검찰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메시지 얘기를 하셨는데 메시지가 두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검찰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문제는 검찰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성남 후원 FC 관련 거기에서도 뭐 검찰이 똑 떨어진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뭐 28일 날 대장동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지금 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똑 떨어진 어떤 검찰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유동규, 남욱 등의 카더라 예. 전원에만 의존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는 지금 뭐 한 60명 정도의 검사를 배치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뭐 200번 넘게 300번 넘게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수사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돼도 결정적인 물증 제시를 못한 예. 이런 검찰 수사가 계속된다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거는 정당한 수사다, 아니다. 정치 보복이다 거의 팽팽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무게중심의 추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친문 모임 사의제가 발족을 했잖아요. 근데 뭐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있었고 친문은 맞긴 맞는데 그렇게 구분을 짓는 모임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28일 날 검찰에 나갈 때 변호사 한 명만 같이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럼 거리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또 이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 또 이게 친문 모임이 생겼다는 거는 또 이재명 대표와 거리 두는 의원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되는 건지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의제 예. 같은 경우는 다산 정락용의 이제 처소에서 뭐 네. 책을 집필하는 그런 곳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 지금 명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 예. 그리고 계승하겠다라는 것인데 역시 이제 결정적인 배경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전국의 흐름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내부의 흐름 두 가지인데 전국의 흐름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전 정권에 대해서 검찰 또는 뭐 감사원의 전반적인 뭐 어떤 수사와 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고 또 문재인 케어도 폐기하고 뭐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뭐 기소하고 또 구속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자구적인 좀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번 대비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친문 개들이 이런 사이제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예. 출범시키고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문 사이제 비명 민주당이 이렇게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길이라는 민주당의 30명이 참여하는 의원 모임을 주목하는 게 예. 왜냐하면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 받잖아요. 바로 직후인 30날에 이걸 열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 전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말하자면 지금 주제가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이라는 걸 보고 토론을 하겠대요.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은 어떨까요? 중도로 가라. 사법 리스크 떨쳐라. 말하자면 그다음에 당이 뭔가 개혁과 혁신의 방향으로 나가라. 이런 걸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답정너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뭐 거리두기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이제 당내에서 이런 자구책의 모임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예. 저는 분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